안녕하십니까. 공공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2025년은 4월 4일 헌재 선고 이후에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4월 5일 이후 한국 사회 공기 자체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노조의 투쟁과 사업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진단도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헌재 파면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전망을 함께 나누고 노조의 이해에 맞춰서 어떻게 또 언제 또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동안 밤과 낮 그리고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광장 투쟁에 기꺼이 나서주신 우리 25만 공공수노조 조합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파면 이후에 바삐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당연히 정치권이었습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줄을 이어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 대선 출마자들의 얼굴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기준으로 보자면 구분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격을 실현하기 위해 과연 누가 필요한가를 본다면 답이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정당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파면 이전부터 태극기 집회로 향하는 중진위원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김문수가 급기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불복, 또 헌재를 규탄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단, 즉 내란 세력의 청산은 기본값, 디폴트 값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단, 내란 세력의 청산은 내란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즉 현상유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 즉 광장의 사회대격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자임해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당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가 하면 그 선언에 걸맞게 각종 감세 정책을 줄줄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는 대표적인 재벌지원법인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시간 연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삼성반도체의 세금이 4조가량 감액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된 여야 밀실야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 포지션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오른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중도층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특히 경제위기 악재에 따라서 경제정책도 더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김대중,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민주당 계열의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늘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계약 정책들, 정리해고, 파견노동, 직무급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필수유지 업무제도, 업무개시 명령제도 모두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집권 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의 측면에서는 후퇴의 시기였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엎친 노동자들을 한 번 더 덮치고 있는 건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악동은 단연 트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마가노믹스의 핵심은 고관세, 중국 봉쇄 등 보호무역 조치, 그리고 대규모 감세, 그리고 불법 이민 추방 등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규모 관세는 단순히
미국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매우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를 높이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함께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관세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는 곧바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각급 기관들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대략 1.5에서 1.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현재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0.1에서 0.2% 정도 더 하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과 수출, 내수 지표가 일괄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통해 실증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 삶의 피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41.7%가 비정규직입니다. 수치도 수치지만 경향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역대 각급 정부의 성격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작년 2024년을 시작으로 다시 증가세로 선회했다는 점이 큰 우려 지점입니다.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불평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협약임금, 법정임금 가리지 않고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임금 격차의 경우 정규직 남성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39.4%에 불과한 불평등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2025년 여러분들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정책 키워드가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불평등과 차별이 깊어지면서 사회대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수노조는 올해 3월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크게 5가지의 핵심 요구들을 정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가운데 있는 3가지, 즉 사회 공공성을 구체화하는 2025년의 투쟁과제로서 생명과 안전, 일상의 국가책임 확대가 있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요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올해만큼은 노정교섭을 반드시 쟁취하자는 것, 이 3가지를 핵심 요구로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월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펼쳐오셨던 내란 세력 청산 투쟁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 대응, 그리고 조기 대선 직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별파업, 산별투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2025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 투쟁의 흐름들입니다. 대선 대응 관련해서는 사회대 개혁 투쟁의 첫발이자 발판을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의 공공성, 노동권 확대 요구들을 망라한 대선 요구안을 마련해서 각 정당들을 상대로 정책 사업을 펼치는 것과 함께 올바른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부합하는 진보 정치 단일 후보 대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는 4월 말까지 노조의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각종 정책 질의 발송과 종합 발표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특히 대선이 본격화되는 5월 들어서는 이 각 주요 정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협약과 촉구, 압박들이 집중하는 대선 사업들을 펼쳐내는 것과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시기에 대선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선 가이드북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펼쳐진 윤석열 퇴진투쟁, 그리고 4월부터 6월 초순까지 이어질 대선 대응에 이어서 빠르게 새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 돌입하자는 것이 공공수노조의 기조입니다. 6월에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임금제도 정상화를 기조로 투쟁들을 배치합니다. 6월로 이 싸움을 잡은 이유는 6월이 법정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이자 동시에 공공기관의 임금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또 제도 개선 투쟁을 집중하면서 6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폐기 판결을 계기로 초인건비제를 폐기하고 전면 개선해야 된다는 대규모 집회를 6월 21일로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에는 이런 상반기 투쟁을 바탕으로 생명, 안전, 일상의 국가책임 강화, 임금고용 쟁취, 노정기섭 실현을 위한 산별파업, 산별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야기되는 공동파업, 공동투쟁이지만 올해에는 특히 그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제도 개선이나 법원 판결의 후과들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년 연장 내용은 가짜 정년 연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최악입니다. 먼저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대폭 확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경우 설사 여러분들의 정년이 5년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임금 피크제의 영향에 따라서 생애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년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사용자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정년 연장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 선택권이 아니라 노동자 선택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년 연장 과정에서 임금 수준의 후퇴나 총무용의 축소가 있어서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 단체벽에 담겨있는 조건부 임금이 모두 고정성 기준과 연동되는 통상임금의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든지 혹은 특정 근무 일수, 노동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 모두가 이 조건부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연차휴가 수당이 인상되고 시간의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도 일괄적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통상임금 계약 조치들이 사업장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임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계약하는 과정을 밟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실적급이나 복지 포인트 등으로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서 안 그래도 임금이 올랐으니까 올해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용자들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근무 수당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근무 체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 등을 강제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단협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현재에도 통상임금 체불 내역을 지급할 경우에 총인건비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면 통상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인 그림의 떡이 된 상황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초인건비 제도를 손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투쟁 요구 중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 초인건비제 폐지와 제도 개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이슈 모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임금과 노동 조건에 직결되는 내용이지만 사업장 단위의 교섭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올해만큼은 그 어느 때와 다른 공동투쟁의 정세가 펼쳐져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 정세를 특징하는 요소들은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첫 해이기도 하고
광장투쟁을 통해서 사회대경 요구가 분출된 해이기도 합니다. 각종 참사의 연속을 통해서 생명안전과 일상의 국가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정부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25만의 산별투쟁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현장 요구와 사회적 의제를 결합시키는 과정들을 이뤄낼 수 있다면 저는 생명안전 일상의 국가책임, 임금고용 확대, 또 실효적 노정교섭 실현 등 요구와 목표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해가 바로 2025년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상반기부터 비정규직 최저임금 파업이 조직되고 있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폐지와 개선을 위한 현장 조직화 사업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 투쟁의 집중을 위해서 전체 산하조직의 임단협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들도 4월과 5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됩니다. 이를 거쳐 9월 15일에서 26일 사이에 정부를 상대로 산별 파업을 벌이면서 앞서 제기한 3대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좀 더 힘있는 싸움으로 진전시켜내려고 하는 것이 올해 투쟁의 얼개입니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이뤄지는 이 석 달의 싸움이 우리 일터의 30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파면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각종 노동정책의 주도권을 문재인 정부에 빼앗겼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교과서 삼아서 올해에는 광장에 분출된 사회대경 요구들을 우리 노조가 먼저 받아 안고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부터, 즉 6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를 핵심적인 투쟁의 시기로 잡으면서 조기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싸움의 기술을 모두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압축해보면 올해 투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부터 투쟁이 점화됩니다. 내란세로 청산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는 사회대격 실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선 투쟁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격이라는 이 개념의 실체가 바로 공공성, 노동권의 확대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대격의 요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공공성의 확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노동권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싸움, 공공성 노동권 싸움이 바로 사회대격의 쟁취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의제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산별 차원의 대정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통상임금 문제, 또 정년 연장 문제 모두가 사업장 단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임단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의 특징 자체가 정부의 정책 변화 없이 해법을 찾기 어려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노정교섭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는 점도 함께 인식하면서 올해만큼은 산별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개혁, 그것이 바로 공공성 노동권 확대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노동권 확대는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투명한 길입니다. 투쟁으로 올해 싸움 이뤄내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